사실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탄핵이 3년 동안 기획됐다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당 중진 의원이 기획했다. 김성태 의원님, 그 야당 중진 의원이 누굽니까? 김성태 의원입니까? 지난 2014년부터 안민석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윤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 문제를 그때부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게 지금 이 종착역까지 온 그렇죠. 거죠. 근데 제가 기획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그건 사실이죠. 신도 아니고 이걸 제가 어떻게 기획을 하겠습니까? 최초로 발굴한 분이 맞죠. 네. 기획은 하지 않았으니까. 최초로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감옥에 계신 분들 이루어진 저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지난 거의 6개월 가까이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 게이트에 얼마나 큰 공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칭찬도 해드리고 본인 자랑도 했고 언론도 격찬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 하실 거죠. 하실 건가 봅니다. 답이 없는 거니까.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어제 토론회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뭐 역사상 처음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격식과 각종 제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부여하니까 네. 이 스탠딩 토론의 어떤 본질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바른정당의 경선 토론 방식을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했다는 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은 자부심을 가지고 역시 스탠딩 토론에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된 유승민 후보가 지금 유승민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역시 어제도 차분하고 일관되게 토론을 주도했죠. 또 그 내용은 정확한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를 제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답변은 명쾌했어요. 네. 또 상대에게는 송곳 같은 그런 질문을 날렸죠. 말 그대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토론 잘하는 순수가 지지율의 역순이라는 게 가장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바른정당의 의원님으로 바른정당의 후보를 가장 먼저 칭찬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예. 토론회를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토론회로부터 가장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역시 안민석 홍준표. 왜냐하면은 철저한 자기 실리를 챙겼고 자기 존재감을 지지자들에게 부각시켜줬고요. 근데 저는 이 평가 관점을 이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요 관점에서 제가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1대4 기울어진 문재인 청문회와 같은 그런 토론회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답변의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시간 총량제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질문을 타 후보들에게 할 시간이 부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에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질문 받지 않는 후보는 공세적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자기 홍보를 하는 토론 방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간 총량제 이거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분위기였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 이야기라든지 1+1 그 교수 특혜 임용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어제 한 가지 아쉬운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된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질문 왜 빠졌는가. 그 속기록을 분석을 며칠 동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장장님.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교문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농단 관련된 언급이 의원들이 총 1517, 1517회 언급이 있었어요. 예. 그 야당 의원들이 15분이거든요. 야당 의원들 평균 그러면은 몇 회씩 했습니까? 100회 한 거 아닙니까? 예. 안철수 후보는 몇 회 했을 것 같습니까? 공장장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일철 언급이 없었어요. 일철. 이 문제는 끈질긴 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한테 걸리면은 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침묵했는지 이걸 어제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동료 야당 의원들은 전쟁에 나와서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혼자서 가방 들고 도서관 가는 그런 자세 이것을 어제 물었어야 됐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묻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준비가 덜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죠. 둘째는 안철수 후보 봐주기가 아니었는가. 정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미래는 정의가 없는 미래가 아닌가.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네. 그건 어제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왜 교문위 상임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주장과 언급이 없었냐고. 그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 제기가 돼야지. 거꾸로 여기 교통방송에서 왜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잘못한 걸로 되고 있어요. 제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이 아니고 저는 이 질문을 그리고 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네. 이 질문을 할 시간이 그런 여유가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은 다음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을 안철수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이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 왜 진실 규명에 토론의 침묵했는지. 키워드는 주적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포털 사이트에 맞습니다. 실시간 검색 1위가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적인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또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주적이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웃지 못할 상황을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한 그런 지원 마련 방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물론 답변할 시간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어제는 문재인 후보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명은 하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문재인 후보로 제대로 된 설명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도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긴 어제 힘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가려서 존재감을 잃었어요. 어정쩡한 답변 때문에 또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어요. 어제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어제의 토론회는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층을 대단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지지층은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어제 홍준표 후보가 두 분이 다 동의하시네요.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토론의 기법은 심상정, 유승민 두 분이 토론 스킬이 돋보이는 그런 토론회였고요. 자기 지지층을 잘 어필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였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기 지지층은 잘 가져갔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1대4 청문회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와중에서도 별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홍준표의 아주 1차 토론에 비해서 나아진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이라든지 표정이 특히 많이 나아졌는데요. 근데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좀 각인될 만한 그런 메시지는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없었고 크게 각인되는. 그렇지만 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내 후보로부터 전체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동네북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선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선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왜 따라하세요? 아니 총량제 구분 범위 내에서 그래도 다른 후보들은 이게 상대 공세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답변하는데 네. 대대 시간을 많이 소요했죠. 그런 측면은 아무리 상대라도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럼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뭘 그냥 여기 또 앉힐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 잘 알겠고. 근데 저나 김성태 의원님처럼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입장이었으면 아마 토론회장을 팍 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보기보다는 참을심이 아주 참을심은 뭡니까? 인내죠, 인내. 참을심은 또 인내력이 새로운 참 조어가. 강합니다, 저는. 하여튼 문재인 후보님 어제 2시간 동안 참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대통령 되려면 이 정도 혹독한 금정은 네. 과정을 거쳐야죠. 뭐 자당의 후보의 감정이 근데 뭐 건 잘 마치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대통령 다 된 사람으로서 그 정도 내 후보로부터 공격받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참 여유 있어 보여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 여유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조기 대선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시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결과는 당이나 개인의 그런 역량보다는 이 촛불이라는 시대 정신, 이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필연의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에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확실한 의사표명과 흔히 말하는 줄을 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저도 범상찮게 보고 있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하십시오. 1대4 청문. 네. 1대4 청문회 시간 총량제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촛불을 꺾어낼 수는 못할 겁니다. 자, 촛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고 각 당의 내부적인 문제 혹은 또 상대당에 대한 공격도 좀 해보죠. 일단 어제 그 이혜원 의원도 한참 얘기하고 갔는데 유승민 후보가 좋은 보수 후보를 임을 스스로 여러 차례 입증했는데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돼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다 인정하는 유승민 후보가 많이 준비했고 또 똑똑하고 또 많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본인의 그런 역량과 능력만큼 지지율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지금 속이 타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알리고 또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우리 바른정당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은 어쨌든 간에 후보 중심, 선대위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후보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후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선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당내에서 이렇게 뭐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 그 시점이 넘어가긴 했어요.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용히 정치는 또 현실이고 하니까. 근데 그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퇴 얘기부터 당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바른정당의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야 저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 분위기가 어제 이혜원 의원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 몇몇만 그런 거다라고 그거요. 했는데 제가 김성태 의원님 연구를 단연간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의 속마음은요. 아유 유승민 후보 빨리 사퇴 안 하나? 이렇게 맞죠? 또 방송에서 선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저러세요. 그리고 다수의 바른정당 의원님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그거는 근데 의원님이 바른정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는 사정을. 아니 바른정당 이야기를 여기저기 의원들 통해서 듣고 있고요. 특히 김성태 의원님 속은 뭐 저를 속내는 저는 못 속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감사 속기록에 나타난 1월 27일의 불편한 진실. 아니 안민석 의원 왜 말씀을 왜 그렇게 해놓고 또 돌리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음 토론에서는 반드시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거는 물어봐 주시기 의원님이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료와 함께. 충분히 네, 전달해 드리죠. 오늘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방송 꽤 오래 했지만 우리 김어준 공장장께서 네. 상당히 이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시네.
이렇게 제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이야기하다가 징계 한번 먹더니 다 쫄아가지고. 네? 안철수 후보 그냥 놔뒀으면 또 안철수 후보 공격하는 그런. 아니 공개가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음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님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이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저는 또 저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점점 지겹기 아무리 올바른 얘기도 지겹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지겨지니까 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럼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고 제가 이런 집요함으로 최순실 천일 동안 쫓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런 어느 정도의 감탄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물고 끝나지 들어서? 않은 전쟁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맹자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쟁은 총칼로 하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해라. 이게 맹자님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선거 비용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이건 정치공학적인 접근이고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잖아요. 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앞으로 수일 내에 양강 구도가 무너지고 문재인과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 단일화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프시죠? 제가 잘 봤죠. 아니 이번 조기 대선 판에 민주당의 그것도 가장 중추적인 인사인 안민석 의원이 참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저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저렇게 참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훌륭하신 후보잖아요. 저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안민석 의원도 좀 속이 없는 이야기 할 때는 좀 보면은 눈을 못 맞춰요. 예, 눈이 좀 집중이 안 돼요. 눈동자가 집중이 안 되는 저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읽힙니까? 당연히 읽었죠.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덕이 되고 또 도움이 안 된다면은 저런 이야기 죽었다 깨나도 저런 걸 완주하는 게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1등 공신이라는 걸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읽힙니까? 다 읽히죠. 큰일 났다. 참. 우리 안민석 의원이나 저나 너무 솔직한 게 이제 흠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역시 고수세요 저보다. 그럼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그래서 바른정당은 어떻게 이 분위기가 정리됐습니까? 사실상 바른정당 내에서는 이제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여러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제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보의 역량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만일 5월 9일 날 선거날 이런 우려되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정치는 생물인데 바른정당의 앞으로 존립이 가능하겠냐. 존립의 문제와 또 정치인 33명의 또 운명과 정치적 미래가 또 상당히 걸려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당장 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은 1년 이후에는 또 지방자치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과연 우리 바른정당의 지방자치선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서 그래도 완주를 한다면은 납득할 만한 성적표를 손에 쥐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나중에 가서 정말 좋은 후보 가지고 선전하고 훌륭했다. 이 평가가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평가 주면 지지율도 좀 줘야죠. 지금 이 이상한 현상은 우리 후보 좋고 똑똑한 거는 다 인정하는데 지지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힘드시죠 요즘?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맹자님의 그 말씀을 정치를 명분으로 하라. 앞으로 3주 후에 결과가 두려우시겠지만 이럴수록 명분을 잃지 마세요. 예? 명분을 잃지 마세요. 문재인 후보는 이 대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이 왕권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많이 흔들리던데 보니까. 예? 사드 배치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해야지. 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물론 상황은 좀 변화됐습니다만은 지금 사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건 문재인 후보의 변화 아닙니까? 그 변화 좋아요. 김성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실리와 타협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이제 일종의 패권 정치거든요. 패권 정치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다른 정치 스타일로 이제 왕권 정치가 원칙과 대의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이 패권보다는 왕권 정치를 왕도 정치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 못했는데. 조금 전에 진심이 나왔어요. 왕권 정치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왕권이나 왕도 정치. 원칙과 대의를 중시하는 그런 공장장님 왕권이나 패권이나 무슨 차이겠습니까? 저도 왕권 나쁜 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정치적인 논란의 과정에서 항상 왕도를 걷는 정치가 있었고 왕권이 아니라 왕도. 왕도를 걷는 정치가 있었고 이 패권을 추구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른 정당입니까? 바른 정당이 힘들수록 이 맹자의 말씀을 잘 상대당을 중시하시고 해마하지 말라고. 오늘도 왜 순실이당 뭐 이런 이야기 또 왜 알아서요? 예? 아니 안 하시고 있는데 오늘 왜 그 얘기를 또 거기서 꺼내시면 어떡합니까? 징계받았잖아요. 근데 정치가 해악과 풍자가 없는 이 정치는 삭막한 정치인데 앞으로 제 입에 재갈이 물려져 가지고 해악과 풍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전적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죠.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박지 정당에 뭐 순실이 정당에 이 방송에 얼마나 그렇게 상대 정당을 폐마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냈으면 내가 고발했습니까? 오직하면 언론중재위가 안민석 의원 이 방송에 부적절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해서 그런 징계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악을 못하게 하고 풍자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참 메마른 표현과 단어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기 검열을 제가 당하고 있어요. 예술가들이 당하는 자기 검열의 고통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는 이제 TK 벗어나서 수도권에 올인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죠. 이제. 그렇습니다.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좀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이제 운동 기간 이전에는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탄핵이 3년 동안 기획됐다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당 중진 의원이 기획했다. 김성태 의원님, 그 야당 중진 의원이 누굽니까? 김성태 의원입니까? 지난 2014년부터 안민석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윤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 문제를 그때부터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게 지금 이 종착역까지 온 거죠. 그런데 제가 기획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그건 사실이죠. 신도 아니고 이걸 제가 어떻게 기획을 하겠습니까? 최초로 발굴한 분이 맞죠. 네. 기획은 하지 않았으니까. 최초로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감옥에 계신 분들 저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지난 거의 6개월 가까이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 게이트에 얼마나 큰 공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칭찬도 해드리고 본인 자랑도 했고 언론도 격찬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중간 하실 거죠. 하실 건가 봅니다. 답이 없는 거니까.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어제 토론회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뭐 역사상 처음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객식과 각종 제안을 갖다가 너무 많이 부여하니까 네. 이 스탠딩 토론의 어떤 본질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바른정당의 경선 토론 방식을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했다는 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은 자부심을 가지고 역시 스탠딩 토론에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된 유승민 후보가 지금 유승민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역시 어제도 차분하고 일관되게 토론을 주도했죠. 또 그 내용은 정확한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를 제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답변은 명쾌했어요. 네. 또 상대에게는 송곳 같은 그런 질문을 날렸죠. 말 그대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토론 잘하는 순수가 지지율의 역순이라는 게 가장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바른정당의 의원님으로 바른정당의 후보를 가장 먼저 칭찬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예. 토론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는 토론회로부터 가장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역시 안민석 홍준표. 왜냐하면은 철저한 자기 실리를 챙겼고 자기 존재감을 지지자들에게 부각시켜줬고요. 근데 저는 이 평가 관점을 이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요 관점에서 제가 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1대4 기울어진 문재인 청문회와 같은 그런 토론회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답변의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시간 총량제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질문을 타 후보들에게 할 시간이 부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에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질문 받지 않는 후보는 공세적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자기 홍보를 하는 토론 방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간 총량제 이거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분위기였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유치원 이야기라든지 1+1 그 교수 특혜 임용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어제 한 가지 아쉬운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된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질문 왜 빠졌는가. 그 속기록을 분석을 며칠 동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공장장님.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교문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농단 관련된 언급이 의원들이 총 1517 1517회 언급이 있었어요. 예. 그 야당 의원들이 15분이거든요. 야당 의원들 평균 그러면은 몇 회씩 했습니까? 100회 한 거 아닙니까? 예. 안철수 후보는 몇 회 했을 것 같습니까? 공장장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일철 언급이 없었어요. 일철. 이 문제는 끈질긴 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한테 걸리면은 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침묵했는지 이걸 어제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동료 야당 의원들은 전쟁에 나와서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혼자서 가방 들고 도서관 가는 그런 자세 이것을 어제 물었어야 됐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묻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준비가 덜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죠. 둘째는 안철수 후보 봐주기가 아니었는가. 토론회는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층을 대단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지지층은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어제 홍준표 후보가 두 분이 다 동의하시네요.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의 기법은 심상정, 유승민 두 분이 토론 스킬이 돋보이는 좋은데. 그런 토론회였고요. 자기 지지층을
잘 어필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였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기 지지층은 잘 가져갔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1대4 청문회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와중에서도 별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홍준표의 아주 1차 토론에 비해서 나아진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이라든지 예, 표정이 특히 많이 나아졌는데요. 근데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좀 각인될 만한 그런 메시지는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도 없었고 크게 각인되는. 그렇지만 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내 후보로부터 전체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동네북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선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선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왜 따라하세요? 아니 총량제 구분 범위 내에서 그래도 다른 후보들은 이게 상대 공세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답변하는데 대도 시간을 많이 소요했죠. 그런 측면은 아무리 상대라도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줍니다. 안민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뭘 그 자격이 또 안철수 없다고 말이에요. 잘 알겠고. 근데 저나 김성태 의원님처럼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입장이었으면 아마 토론회장을 팍 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보기보다는 정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미래는 정의가 없는 미래가 아닌가.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네. 그건 어제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왜 교문위 상임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주장과 언급이 없었냐고. 그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 문제 제기가 돼야지. 거꾸로 여기 교통방송에서 왜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잘못한 걸로 되고 있어요. 제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이 아니고 저는 이 질문을 그리고 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시간이 그런 여유가 문재인 후보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은 다음 토론회에서는 이 질문을 안철수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이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왜 진실 규명에 침묵했는지. 토론의 키워드는 주적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 1위가 주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적인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또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주적이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웃지 못할 상황을 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한 그런 지원 마련 방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물론 답변할 시간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어제는 문재인 후보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명은 하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문재인 후보로 제대로 된 설명 답변이 되지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도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긴 어제 힘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가려서 존재감을 잃었어요. 어정쩡한 답변 때문에 또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어요. 어제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어제의